지상파 유료 방송사가 지금 허가 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도 재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일종의 무허가 상태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뭐 특별법이나 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당국의 그 공백에 의한 그래서 사업자의 책임으로 기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유효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을 또 입법적으로 개선을 또 보정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허가를 해주면 허가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기간부터 되게 됩니다. 전에 안 했던 그때가 아니고? 예. 이게 허가 기간이 몇 년이죠? 예, 뭐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체로 얼마씩 해놨어요? 예, 기본 특별한 사유 문제가 없으면 7년, 뭐 5년 또 조건 붙여서 3년까지도. 네, 이번에 제어가 한 기간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예, 7년 기본입니다. 예, 사업자별로 그렇습니다. 그럼 지상파 유료방송사 이게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일률적으로 이번에 했는데 1호부터 7년?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16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대상이 되어지는 개별 방송국이 152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편 등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예를 들면 종편의 허가 기간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종편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 종편은 이제 허가가 아니고 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 아직 허가를 재허가를 안 해줬어요? 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종편의 경우에는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허가 절차를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허가가 승인이에요? 허가 지상파 등은 이제 허가고 네. 종편의 경우에는 승인 절차. 그건 허가와 승인인데 그 기간은 허가 기간은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몇 년? 예, 조건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동안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겠지. 설마 법정으로 몇 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최대 7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방침을 정한 건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기간도 정하고 조건도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종편의 경우에는 지금 JTBC와 MBN의 경우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론들의 경우, 예를 들면 뭐 신문 뭐 이런 거야, 뭐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 광범위하게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이 못 되게 막아주잖아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재가 있습니까? 예, 그 방송법상 대통령께서 지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 등과 승인을 받아서 방송의 자유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방송 심의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고 그 제재가 누적되게 되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예, 일부 이때까지 예를 들면 일부 방송들이 과연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모든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바가 없었어요. 예, 뭐 그동안 뭐 그게 방송 행정 공백도 있고 그 행정 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정치 환경 때문에 그리고 행정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어쨌든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네. 국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네.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죠. 법제처장님. 예. 예를 들면 국가 구성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의 기준, 예를 들면 그 법률 뭐 시행령 규칙 뭐 조례 다 있을 테고, 예를 든다면 판례 또는 아까 얘기한 행정 결정례, 아니면 선례, 관행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성원들이 다 공개를 해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지를 판단하고 또 어떤 행동이 과연 현행 우리 사회법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중앙정부든 사법기관이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모든 걸 다 지금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아직 사법부가 판례 공개, 특히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하급심 판결을 공개를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타당한가요? 예를 들면 그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게?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실상 접근이 좀 차단되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접근이 잘 안 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막 부탁해가지고 구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산에 있는 그 사법연수원, 그 과거의 그 사법연수원 건물 내에서 가서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서만 검색을 해야 되고 또 메모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라. 예, 써가지 마라. 예. 외워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건 번호만 확인하라는 식입니다. 예. 그것도 쓰려면 외워야 되는데. 여하튼 이상하죠. 예. 근데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뭐 할 것으로 뭐 예상되기는 하는데 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는 합니다. 법무부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지금 뭐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와 법무실이 민사 판례 어떤 전면적 공개와 관련해 갖고 상당한 그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고요. 거의 개인정보 핑계를 많이 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익명화 하면 되잖아요. 맨날 A, B, C, 예, 그렇습니다. KFG 하면서. 네. 조만간 어쨌든 성과를 법을 쓸수 있다고 해야 될 것 보고 있습니다. 같고요. 네. 하여튼 정부의 선례나 판단 기준은 다 공개돼 있다면 그래서 가기부 장관님 이제 법제처 직원들이 이걸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 자문제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 법제처의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외우거나 뭐 어쨌든 뭐 검색기를 동원해서 다 찾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적용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은 이런 건 다 인공지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종 검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그 국민들이 일일 평균 한 80만 명 가량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법령 관련 모든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놨고 현재 그 AI 전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7월경에는 시범적으로 그 임의어로 물었을 때 관련된 법령 관련 모든 정보들을 이게 제공받는 그러니까요. 시스템을 그게 이제 행정 시스템인데 내년 7월쯤 어쨌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 시스템을 이제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위부 장관님 좀 어떠세요? 지금 현재도 그냥 프로그램 적당히 만들면 지금도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적용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법률 관련해서 검색되는 이제 AI 시스템이 키워드 베이스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자 놓고 검색하는 거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키워드 가지고 어떤 뭐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네가 정리해봐라 그러고 그때 나오면 이제 사람이 왜냐면 이제 그것도 약간 차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검증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검색기를 넣어가지고 인공지능 검색이 아니고 그냥 그 논리 검색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법제처든 그 법제처 안에 이제 그 생성형 AI 지금 공개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일부 추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하듯이 이제 질문하고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서류를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스캔하면 요새 다 읽잖아요. 뭐 스캔해서 그것들이 이제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읽어서 거기에서 답을 하라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지금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 7월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 내 말은. 아마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그런데 뭐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뭘 하려 그러면 업무 용역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돈 얼마 드나?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용역을 주어가지고 판단을 받은 다음에 그래야 이제 책임을 안 지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맡겨. 이거 행정 절차에 한 1년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한번 보니까 어느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를 이걸로 자기가 설계 뚝딱뚝딱 해가지고 했다고. 재경부서. 여기 재경부가 똑똑해.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례가 실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이게 이제 책임을 하도 물어대니까 다 용역을 주느라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도 필요한 요소만 정확하게 그 요청을 받으면 그걸 넣어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그 조사관들이 질문 들어온 거 답변해 주는 그 담당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데이터만 정확하게 기본 데이터만 너무 읽을 수 있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희 가기정통부에서도 그 R&D 과제 예산 심의하는 것을 AI가 이제 심의하는 것을 도와주는 1차 심의를 에이전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요. 데이터 정리만 잘 해두면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도 그렇고 모든 행정 자체를 지금과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냥 논리적인 검색까지만 해주는 걸로 우리가 알았는데 지금은 똑똑한 공부한 사람 수준의 일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버렸잖아요.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서 한 200만 명 되나요? 100만 명이랬나? 160만. 160만? 이 160만이 옛날 같은 방식으로 막 손으로 쓰고 컴퓨터에 검색하고 그 막 손으로 타자 쳐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니까요. 국가 행정부터 효율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뭐 더군다나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아져 가지고 사람 손과 눈으로 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기부에서 하든지 기본적으로 각 부처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빨리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똑똑하고 아주 경험 많은 최고참 사무관 이상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신임 사무관들 막 일 시켜가지고 가르쳐가면서 그 손으로 막 밤새가면서 눈 비벼가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시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일단 법무 자문 해주는 시스템부터 한번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비 업무에도 그 사용자들이 그 AI 전환을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차이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이거 AI 수준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물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정말로 복합적이고 빠진 거 없이 딱 변수들 다 넣으면 충실하게 나오는데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간단히 하잖아요. 지금 저기 법제처장이 말씀하신 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제처장님 얘기하신 내용들은 사실 지금 AI가 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지능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법제처의 데이터들을 잘 정비해서 넣어야 되는데 아마 그 데이터 그 정비 과정에서 좀 시간이나 좀 수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완결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게 해놨느냐 첫째 문제일 거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어떻게 읽고 분석할지의 기준을 다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약간 부실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제처랑 저 같이 이제 좀 이런 어떤 데이터 정비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빨리 좀 일단 해서 요거부터. 지금은 이제 사실 예전에는 또 AI에 그 맞게 또 다 이렇게 이 데이터를 다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AI가 이제 알아서 그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형태로만 전환이 되면은 그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좀 같이 같이 법제처랑 하십시오. 그것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변형도 좀 해야 될 거고요. 네, 데이터처장입니다. 네. 그냥 마저 진행하십시오.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법제처 문제랑 연관이 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통계가 있고 그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정책 자료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들인데 그거를 지금 AI 데이터화를 해서 각 부처별로 관리를 하는 게 지금 필요를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범정부 관리 체계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처가 먼저 선도 모델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관리 체계를 따로 만들어서 그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AI라고 하는 그 관리 기법인데 그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의 데이터를 전 부처 전체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전자계산기를 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거기다 적당히 쓰는데 공학도들이 쓰는 전자계산기를 줘도 저 같은 사람 못 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의 상황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활용하는 방법을. 그 유능한 사람도 데려다 놓고 그 상사가 부실하고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처도 분발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